창조경제연구회 입장에서 한국의 고령화 문제, 사실 저출산 고령화죠.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오늘 발표하신 이남식 총장님이 발표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한 분은 저출산 대책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출산을 앞둔 우리 김혜지 연구원이, 잠깐 일어나시죠. 예. 다음 달에 출산을 지금 앞두고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뭐 본인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폐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고령화, 이 글로벌한 문제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2015년도 고령화 지도고 2050년도 고령화 지도 뻘겋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2050년까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한테 심각한가? 프랑스가 155년 걸리고 미국이 85년 걸린 고령화에서 초고령화까지의 시간을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정신 가지고 뭐든지 빨리 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해 들어갑니다. 이건 전 세계 기록인데 아마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는 장관 한 명 해임하는 거, 수석 한 명 거치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고령화의 충격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우리 알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렇죠.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가는 임팩트는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부양 비율, 우리가 돈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소비 절벽, 이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 GDP가 하락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질은 나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문제를 볼까요? 부양 비율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2016년 시점에서 우리가 6.2명이 한 명을 부양하고 있죠. 그것이 2039년이 되면 2명이 부양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부양 비율의 정의죠. 이런 부양 비율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부양 비율은 16%인데 2039년이 되면은 얼마가 되냐? 50%가 될 것이다. 무려 34%의 차이가 벌어지죠. 그럼 이 차이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부양 비율 1%가 올라가면 대략 GDP가 0.3%, 물론 학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가 떨어진다. 그럼 우리 곱해보면 나오죠. 여기 34%에 0.3을 곱하면은 GDP가 10.2% 감소한다. 이것이 한국이 가져오는 첫 번째 부양 비율 증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절벽 문제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하층으로 갈수록 더 경제가 안 좋다릅니다. 이미 금년 들어서 우리가 나타난 게 일본보다 소비 성향이 낮죠.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우리가 소비 절벽에 들어가서 이미 일본을 앞서서 한국은 이미 소비 정점 시기를 지나버렸죠. 2018년 예상한 걸 지나버렸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우리가 지니 개수로 따지면 세계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지만은 이와 같이 OECD 평균에 대해서 노인 빈곤율을 따지면 우리가 빈곤 비율 세계 압도적 1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들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최고속,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그리고 최악의 노인 빈곤의 대한민국, 이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원인 진단이 있어야지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죠. 자, 원인 진단은 뭐 뻔합니다. 애 안 낳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거대한 베이비 부모 그룹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과 수명 연장 부분은 한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은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비해서 베이비 부모의 은퇴는 한국의 특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차례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선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미 남녀 공이 결혼 연령이 3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춘향이가 28 청춘 16세 결혼을 했다. 꿈 같은 얘기가 되죠. 30세 춘향이가 손자를 볼 때 우리는 지금 결혼하는 이 나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안 하는 남녀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 다음에 우리가 수명 연장인데 수명이 연장되는 건 나쁜 일은 아니겠죠. 대한민국이 이미 최장수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82세의 장수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남자의 경우 65세부터 12.7년, 여자의 경우는 66세에서부터 17.9년, 약 18년을 골골노년을 지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불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우리 고령화의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남식 총장님으로 대표되는 이 베이비부모 딱 시작되는 요 시점입니다. 1955년 맞죠? 네. 예, 55년생. 여기서부터 이 1963년까지 이 세계 714만의 거대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드디어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한 600만이 대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제입니다. 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대한민국의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역군들인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낮은 노인 부양을 하면서 힘차게 끌어올렸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그룹 중에서 4분의 1이 위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출산에다가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수명 연장에다가 베이비 부모가 유입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실버 정책의 가장 특수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수한 현상은 우리가 가진 대책으로 풀어야지 다른 나라 벤치마킹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죠. 지난 5년간에 걸쳐서 물론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60조를 썼다, 80조를 썼다. 향후 5년간에 걸쳐서 18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책을 펴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이런 거죠. 출산 장려 정책, 이민 정책, 남북 통일, 정년 연금 개혁, 전역 연장, 노인 일자리, 시니어 창업 지원. 굉장히 많은 정책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실효성은 어떠냐 놓고 보면은 사실 지난 5년 사이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는가 아마 예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2x2 매트릭스 모델을 저희 창조경제연구회의 케이선 실버 모델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모델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문제가 있고 돈 쓰는 문제가 있고 생산 공급과 부양 수요, 그 다음에 각각 코스트와 밸류, 양과 질의 2x2 매트릭스를 나눠보는 거죠. 즉 생산의 질과 양, 부양의 질과 양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각각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돈 버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들은 줄어들죠. 그래서 출산 장려, 이민자 유입, 남북 통일 문제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문제는 우리가 불행히도 역대 최저 혼인율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출산 반짝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죠. 우리가 건어물녀, 초식남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이제는 산포,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 안 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빨리 결혼하고 애 많이 낳아야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육원 하나 만들고 출산 수당 준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보다 훨씬 이 문제를 일찍 겪고 자녀 수당, 돌봄 수당, 모정 수당, 교육 수당, 양성평등제대, 유연노동을 도입한 독일조차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우스갯소리로 이슬람
을 많이 도입하면은 애를 한 8명 낳으니까 뭐 풀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조차도 풀지 못할 정도로 이 출산 잔여 정책은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출산 장려 결정에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미래 고령화 사회 대책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민 유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젊은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방대한 이민 유입, 또 그 미국의 이민 유입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죠. 근데 한국을 놓고 보면은 단순 및 거의 단순한, 그래서 생산 라인에 관계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숙련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연구 결론은 아주 명백합니다. 저숙련 외국 인력 유입이 결국 소득 격차를 만들면서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더라.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숙련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 통일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적극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제가 남북 그 의료연구소를 이미 2000년도에 돈 5억 들여서 만든 바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 적극 찬성하고 그다음에 통일 스타트업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 절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통일이 미칠 수 있는 우리 고령화사회 진입을 보면은 지금 고령화 사회 진입 시점을 우리가 남한 인구로 2017년 봤을 때 4년 늦춰지고 초고령을 4년 늦춰지고 대략 남북 통일이 가져갈 효과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4년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거고 또 이론적으로 이것은 근본대안이 아니고 저숙련 유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남북 통일의 냉정한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수용 측면을 보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출산 장려도 어렵고 이민자 유입도 문제 많고 남북 통일도 한계가 있다면은 그러면 덜 쓰면 되겠죠. 부양 수요가 줄면 되니까 연금 정년 연장 재취업 창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 문제는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낸 거하고 받는 거의 비, 수익비와 그 다음에 돈 쓰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의 비율, 이 비율에 상관관계에 달려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낸 돈보다 많이 받아가더라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부양 비율과 수익비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낸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1.4배가 많은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이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3배 이상 많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더 많은데 수급자가 더 많은 구조라면 이거는 무조건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흔히 폰지 사기하고 비슷하게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양 비율을 낮추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건전성을 제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 더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덜 받을 수는 없어요. 노후 생활 때문에 내중에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내는 건 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미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국민연금 1970년대 펑크 났고 공무원연금 지금 메워주고 있고 사학연금 뭐 10년 안에 펑크 나고 국민연금도 2060년 되면 고갈된다는 겁니다. 현재 구조로서는 전부 다가 이게 지속까지 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 노령화 대책에 과연 또 효과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건 김태일 교수님이 만든 자료입니다. 돈 번 걸 가지고 노후 생활비하고 자유양육비에 쓰고 요 남는 부분이 사회 잉여로 가는데 요 사회 잉여 가지고 우리가 국가 미래 투자 재원이 부족하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부채보다 지금 부채가 8배가 더 늘고 있죠. 자, 이래서 지금 이것을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년 연장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임금 삭감되고 노후 생활비가 들어가고 이 복지지원 모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 잉여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는 건데 이러한 정년 연장 문제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초임 1년차 임금과 30년차 임금이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은 3배에서 4.3배 대기업 기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4.3배 차이 나고. 자, 이런 구조는 뭐하고 비례하지 않느냐? 이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게 됩니다.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56세 정년, 60세 정년의 경우에도 51.6세의 대부분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까지 가는 비율이 7.6%밖에 안 되죠. 청년 일자리가 강화되고 있죠. 우리 한국 근로자 임금 격차 아까 1대 3.1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독일의 경우 1.19, 스웨덴의 경우는 1.11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든지 생산성과 임금이 비례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노조 투쟁으로 가고 권고사직으로 가고 이런 문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생산성과 임금의 선순환 구조가 호봉 상승 속도를 우리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1년 차와 30년 차의 3배에서 4배의 임금 격차라는 것은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 성과 연봉제 지금 이것 때문에 파업 벌이고 있지만은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의 그 퇴직자들의 76%는 난 다시 일하고 싶어. 예, 아마 더 하고 싶을 텐데 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취업률은 그거의 7분의 1도 안 되죠. 12% 정도가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취업의 대부분이 비숙련 단순 노동직입니다. 이래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행복하지 않은 정말 그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뭘 하느냐? 창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모든 국가를 놓고 따더라도 55세부터 64세의 창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죠. 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뭘 창업하느냐? 벤처 창업하는 거 아니죠. 치킨집 창업을 합니다. 자, 치킨집 창업 어떻게 되느냐? 미래 가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3년 생존율이 47%예요. 그리고 10년 생존이 24%입니다. 이래서 3년 폐업 후 빈곤율이 22.7%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이로 인해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도대체 하라는 얘기냐?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안 되고 정년 연장도 안 하고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뉴시니어들 지금 새롭게 퇴직하는 우리 이남식 총장님 같은 이 베이비붐 세대의 분들의 특징이 뭐냐? 특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책임의식이 강합니다. 충성도 높아요. 실제로 직원들 나이대별 몰입도를 보니까 45세 이상의 몰입도가 29세 이하보다 무려 4배가 높습니다. 가장 몰입도가 높은 세대가 우리 지금 퇴직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뉴시니어 시대입니다. 예. 이런 뉴시니어 시대에는 76%가 나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그대로 끌어올린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 1억 총활약 정책을 벌이면서 기본 개념이 시니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일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1단계 일본 부활을 위한 3가지 화살을 쐈죠. 그것이 재정의 화살, 그 다음에 금융의 화살, 성장의 화살, 그 재정, 금융, 성장 3개의 화살을 쏴가지고 일본 경제가 지금 부흥하면서 활성화되면서 일본은 지금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죠.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이 1단계 화살이 성공했다 치고 2단계 화살을 날리는데 2단계 화살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오케이, 4차 산업혁명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양육 지원. 세 번째가 뭐냐면 고령화 문제입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가 일본 아베 총리의 3가지 2차 화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의 1억 총활약 정책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1.8%까지 올리고 간병 이직을 제로로 만들겠다. 간병한다고 이직하는 게 지금 매년 일본에서 10만 명이
부모님 간병 때문에 이직을 하고 있는 것,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떠냐?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은 as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정책을 보면 어떤 정책이냐? 바로 이 왼쪽 축에 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생산과 부양, 돈 벌고 돈 쓰고 돈 적게 쓰고 하는 이 문제들 전부 다 뭐냐면은 코스트 개념으로 접근하고 양적인 문제였으니까 요거를 질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개념에 접근하는 정책을 여기 7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끄는 이름을 실버 역량을 우리가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령화는 이제는 우리가 부양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 창출의 문제다. 어떻게 뉴 시니어를 바탕으로 가치 창출할 것이냐. 바로 베이비 붐 세대가 이 정책의, 뉴 시니어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공급의 문제는 빅 플랫폼, 사내기업과 청소년 공동창업, 임모작 교육이라는 소위 질적인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공유경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획은 말 그대로 그 소규모 밴드죠. 그래서 이합집산을 하는 소규모 밴드가 이제는 미래 직업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2020년이 되면은 이런 프리랜서가 전체 직업의 43%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예측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이 끝난다는 겁니다. 평생 직업. 그래서 노암 스토어는 우리는 푸죽감주인, 빵 굽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프리 에이전트 네이션에서 이제는 직업은 업으로 대체된다. 직업이 아니죠. 업으로 대체된다. 조각조각 일이 조각나고 필요할 때 이합집산을 하는 직업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필요할 때 이합집산을 할 수 있는 연결 플랫폼이 필요하죠. 매치메이킹이 필요합니다. 재능중개, 온라인 재능장터,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이런 긱 이코노미를 위한 긱 플랫폼은 엘레간스, 미국의 몽스터, 구루닷컴, 수많은 플랫폼들이 분야별로 미국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 분야별로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미국의 긱 이코노미를 이제 끌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21세기 공유경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럼 일본은 놀고 있느냐? 일본도 클라우드 웍스에서 프로젝트형, 공모형, 태스크형,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카테고리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이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실버 세대를 소비자 집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면은 지금 76%이 일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원하는 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소위 사회적 미스매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창조기업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시니어 엑스퍼트로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개인은 의미 있는 삶으로, 사회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이 연결되고 국가는 새로운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재정이 충당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시니어 사내 이코노미를 이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업을 그만두기 전에 기업에서 충분한 사내 기업가로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핀란드가 노키아가 망가지고 국가가 엉망되니까 여기에 직업 및 창업을 위한 노키아 재단이 시니어 창업 지원 교육을 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죠. 자, 중국에도 하이얼이 사내벤처를 통해서 직원 해고 대신에 이들을 사내벤처 조직원으로 해서 샤오웨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설립해서 사내벤처를 만들어서 스핀아웃 시키면서 이들이 본사와 관계를 맺도록 하니까 영업이익이 11% 증가하고 순이익이 40% 증가하더라. 모기업과 사내벤처 모두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만들 것은 사내 창업 프로그램, 기업 인프라, 산업 생태계, 사업기회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내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내 기업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하냐? 청년과 시니어가 공동 창업한다. 우리 김태희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하죠. 일모작 직업과 이모작 직업이 있다. 꼭 그거에 따를 게 아니라 기술 전문가와 시장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들이 창업의 최대 성공 요소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경험, 자금, 공간,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은 시니어와 청년의 각각 부족한 부분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이 스코어라든지 아일랜드의 시니어 엔터프라이즈, 네덜란드의 푸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제일 잘 나가는 기업, 구글은 이 두 친구가 먼저 만들었죠.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에릭 슈미트가 들어오게 되죠. 이들이 바로 시니어와 주니어의 공동 창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이끌게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국은 1년에 100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생계형 창업을 하죠. 과도한 생계형 창업 때문에 국가가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모두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일부를 혁신형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내가 10군데 투자하고 매주 반복에 다니다 보면은 나오고 매칭되는 데가 있죠.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 시니어 공동 창업을 이끄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자, 공간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가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이 이렇게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평생교육원이죠. 이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의 피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일모작 직업을 구할 때 피크. 두 번째는 뭐냐면 이모작 직업을 할 때의 피크입니다. 이 피크 수요를 공급해 주면은 지금 대학이 지금 입학 정원에 줄어든다고 난립니다. 뭐 대학 지금 입학 정원 반으로 줄여야 될 판인데 이들이 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모작 교육을 하면 되죠. 이 이모작 교육이 우리 김태우 교수님 얘기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민간주도의 이모작 교육이 지금 대학 위기 극복 베이비 부머 세대 지속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요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했죠. 10만 명이 지금 노인 부양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양 이직을 10만 명을 제로로 만들겠다. 어떻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로봇 간호 이런 것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12년, 여자는 18년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 긴 기대 수명 중에 골고루 하고 있는 거를 디지털 헬스케어로 웰리스가 뒷받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웰리스, 재미, 의료 이것이 합쳐진 디지털 헬스케어가 바로 이 부양 수요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이남식 총장님이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환자 관리와 장애인 로봇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개개인 맞춤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부 조금씩 부족한 게 있어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안경 쓰고 보청기 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소위 증강 기술이 됩니다. 사람의 지금 육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증강시켜주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로봇 간호는 일본의 개호 산업이 얼마 정도로 클 것이냐, 지금 우리 돈으로 30조 규모로 지금 클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개호 산업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위 라오테크 이것도 무시 못하고 있죠. 자, 독일의 50플러스 정책, 미국의 앙코르 캐리어 정책, 다 이것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돈 버는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죠. 사회화하는 활동도. 이런 고령화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4차 산업혁명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생산 인력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고령화는 뭐예요? 생산 인력의 공급이 감축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당연히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잉여가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지 사라지고 양극화 우려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반면에 고령화를 우리가 복습해 보면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저하하고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두 개를 매칭하면 돼요. 근데 이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4차 산업혁명이 먼저 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오면 이게 완전히 우리는 따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 4차 산업혁명 후 고령화로 가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 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소위 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로봇이 줄일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줄일 수 있고, 증강기능이 줄일 수가 있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이 잠깐만 산업혁명을 보면 1차 산업혁명의 전 세계 총 우리 GDP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90조 달러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조 달러가 20조까지 증가했다가 90조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 4차 산업의 혁신 효과가 GDP 증대되는데 이 GDP 증대되는 부분이 노령화 위기 대응에 필요한 로켓 엔진이 되는 거죠. 이래서 로켓 엔진으로 가는데 선고령화 가 되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소위 비상 못하고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 고령화 시기가 이제 초고령화 국가가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0년 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 선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후고령화가 따라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뚫고 1차 한강의 기적은 경부고속도로로 구현이 됐습니다. 2차 한강의 기적은 소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4차 산업의 고속도로, 즉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뚫고 기술 융합 혁신을 해야죠. 국가 총력전으로 이걸 완성하자. 자, 그러면은 미래 일자리는 뭐가 만들어질 것이냐? 기술의 일자리, O2O 서비스 일자리, 개인기업 일자리, 두인니어셀프 일자리, 거버넌스 일자리, 제일 중요한 거는 놀이와 문화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소위 노동력이 저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이 저하더라도 소로 생산 함수가 기술 진보와 생산성으로 문제를 개선한다. 이것이 초고령화 이전 4차 산업 완수에 우리가 매진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수석 한 분, 장관 한 분 때문에 국가가 표류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작은 문제는 서로가 다 떨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고령화 10년밖에 안 남은 사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4차 산업혁명 완수에 쏟아붓자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혁신의 생산혁명이 이 복지의 분배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고, 바로 이 그림은 지금 양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과 수요 정책이 질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삼식 단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우선 당장 GDP 1% 이상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저희 창조경제연구회가 해온 프로젝트의 성과들 300조를 저희들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오늘 더 GDP 1% 추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